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제는 사회 변동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줄까는 거였죠. 가나였습니다. 요 두 주장의 차이를 비교해 보라는 거죠. 이렇게 잘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라 그랬으니까 적절성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세상은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둘의 차이점을 많이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단순한 변화, 복잡한 변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맞죠? 잘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회가 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해진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이다. 생물의 진화와 비슷하다. 근데 생물의 진화가 정해진 흐름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고요. 일정 패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다.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인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회 변동을 아주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술, 경제, 사상,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걸쳐서 이렇게 되고 있다. 근데 좀 이제 내가 좀 반론을 했었죠. 하도 똑같은 이야기만 하길래. 그러면 현실을 봐. 현실을 본다면은 어느 정도 후진국하고 선진국하고 비슷한 경로를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긴 역사의 흐름에서 인류의 문명이 발달해 온 것을 보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런 진화의 패턴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은 아니야? 라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거죠. 현실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렇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관점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정보사회, 정보사회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팔란티어 사례였죠. 미국의 빅데이터 기업, AI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팔란티어입니다. 그래서 범죄 수사에 AI를 사용해가지고 굉장한 성과를 낸다는 이야기죠. 기업 생산 관리 AI를 만들어가지고 생산성을 굉장히 높였다는 이야기. 전쟁에도 이게 쓰이면서 아주 적은 자원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수단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적들을 아주 적은 비용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 적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례를 놓고 보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민주주의를 향한 길이냐 아니냐 이거 고민한다. 민주주의 두 가지 가치는 자유와 평등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워지느냐? 서로 간의 갈등이나 서로 간의 불평등은 얼마나 해소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민주주의 중요한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질서를 잡는다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성과를 내게 되면서 안전이란 민주주의가 뭐 자유와 평등이 되기 위해서 먼저 사회가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또 기업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도 결국에는 물질적 성장이니까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걸 통해 가지고 감시사회, 그 다음에 정보 유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래, 우리가 안전하다고 해서 다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거대 독점 기업이다. 이 기업이 독점화되는데 그 독점화된 이후에도 이렇게 효율성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세상을 혹시 지배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성곽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도구가 선에게 쓰일지 악에게 쓰일지. 근데 전쟁이란 것 자체가 악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되면 전쟁이 너무 쉬운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잦아진다는 이야기지. 특정 이익을 위해서. 기업이 이 AI나 기업이 전쟁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야기했던 친구들의 이야기 중에서는 결국에는 이 수단을 잡고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문제 아니에요? 이 수단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태도나 관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친구의 의견도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좀 고민해야 될 게 많죠. 이게 이제 어떤 독점과 지배의 사회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회인 것인지 그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게 인구에 대한 거였어요. 인구 구조도 많이 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뭐 저출산 고령화라만 이야기하는 게 단어로만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유소년 비율이 거의 한 25년 사이에 뚝 떨어지잖아요. 노년 인구 비율은 3721 3배가 됐어요. 유소년 인구 비율은 절반도 안 되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화될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이게 급하다라는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구해보면서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한번 보라 그랬습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나와 있죠. 이렇게 구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유소년 부양비 어떻게 되면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잖아요. 그러면은 유소년 인구가 2010년하고 하라 그랬죠. 요 두 개 합친 게 노인하고 어린이잖아요. 그 나머지가 부양인구겠죠. 그러면 27, 28이니까 72 정도 되잖아요. 약. 그러니까 뭐 72 정도 되면 72분의 유소년이니까 17.4잖아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수기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변했느냐인 거죠. 얼마 나왔다 그랬더라. 하여튼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건 뭐냐면 100명에 만약에 이제 이 유소년 부양비가 한 30 정도 된다 그러면은 100명의 부양 인구가 30명의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